태극신검 이해를 시작하겠습니다. 법과 윤리 및 법과 윤리 발견 들어가기 전에 그 전에 다루었던 대상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인간을 살펴보았죠. 그 다음에 사회의 각 영역들을 살펴보았죠. 사회의 각 영역들에는 질서가 있죠. 그러니 제도를 다루는 게 맞겠죠. 그래요. 그리고 국가를 살펴보고 정의를 살펴보고 나아가 선악까지 살펴보았죠. 그리고 이제 법과 윤리를 다루게 되죠. 물론 이거를 쓸 때 체계를 잡아놓고 쓴 건 아니에요. 그냥 떠오르는 대로 썼는데 그냥 막 떠오른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어떤 순서가 어떤 체계에 의한 순서가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요. 한번 볼게요. 제도의 의지는 필요에 의해 법과 윤리를 현현시킨다. 제도의 필요에 의해 법과 윤리라는 형식이 부여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정의의 기준에 입각하여 법과 윤리라는 형식이 부여되는 것은 아니다. 개인적 정의가 사회적 정의에 포섭되며 법과 윤리라는 형식을 지니게 된다. 체계가 현현하고 고도화됨에 따라 새로운 형태의 인간관계가 현현함으로써 인해 새로운 형태의 주고받음의 행위가 현현하는데 통일성에 입각하여 필요시 법과 윤리라는 형식을 부여한다. 제도의 기능을 수행하는 과정에서도 주고받음의 행위가 발생하는데 통일성에 입각하여 필요시 법과 윤리라는 형식을 부여한다. 법과 윤리는 만들어진 것이기에 그 형태는 끊임없이 변화한다. 법과 윤리는 제도의 필요에 의해 강제성이 부여되기 때문에 구체적 질을 규정하는 문장의 형태를 지닌다. 인간들이 정의와 진리에 입각한 자비와 사랑을 알고 실현하고자 할 때 법과 윤리에 정의와 진리에 입각한 자비와 사랑이 깃들게 된다. 진리에 입각한 이 말은 그전에는 없었죠. 근데 이전에 설명했죠. 자비와 사랑만으로는 타인을 이롭게 할 수 없다. 또 사회 구성원들을 이롭게 할 수 없다. 반드시 진리에 입각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요. 따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제도의 의지는 필요에 의해 법과 윤리를 현현시킨다. 제도의 필요에 의해 법과 윤리라는 형식이 부여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정의 기준에 입각하여 법과 윤리라는 형식이 부여되는 것은 아니다. 고찰. 법과 윤리 이전에 무엇이 있나요? 법과 윤리 외에 관습이 있죠. 관습. 그래요. 발생 순서로 어떤 그림을 그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러한 그림이 되겠죠. 윤리와 법이 없더라도 관습이 있겠죠. 있어요. 윤리와 법이 없어도 관습이 있다는 건 어떻게 하나요? 문명이 어느 정도 발전하기 전까지는 인간 역시 짐승과 같은 삶을 살았겠죠. 크게 다르지 않았겠죠. 뭐 짐승들의 세계에 관습이 있나요, 없나요? 다 있죠. 한번 살펴보세요. 그래요. 법이라는 거는 그래요. 정부가 생겨야 있는 거잖아요. 법이 없다 해서 선악이 없을까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발생 순서대로 하면 관습, 윤리, 법 이렇게 되는 거죠. 윤리라는 것도 어느 정도 문명이 생겨야 있는 거죠. 윤리가 없으면 관습만 있겠죠. 발생 순서로 적으면 이렇다는 거예요. 현 시대는 어떤가요? 관습, 윤리, 법 다 공존하고 있죠. 그럼 각자가 따로따로 발전할 수 있나요? 없나요?
따로따로 발전할 수 있죠. 관습, 법, 윤리. 현 시대에서 어 그래요. 한국에서는 명절에 차례를 지내죠. 차례를 안 지낸다 해서 악이라고 하나요? 악이라고 하진 않죠. 하지만 관습으로는 차례를 지내는 거죠. 그래요. 관습에 법과 윤리에 해당되지 않으면서 관습에서만 속하는 게 있을까요? 있을 수 있죠. 그래요. 뭐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는 설날에 어른이 아이들한테 세뱃돈을 주죠. 법과 윤리에 해당되는 게 아니죠. 관습, 법, 윤리 모두 해당되는 게 있을까요? 있겠죠. 예를 들어서 살인을 금지하고 도둑질을 금지하고 이런 건 어떤가요? 법에서도 그래요. 뭐 처벌하죠. 윤리상으로도 악이라 하죠. 관습적으로도 그래요. 허용되지 않는 거죠.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요. 한번 볼게요. 개별 인간이 특정한 대상과 관계를 형성하면 반드시 주고받음의 행위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좀 말을 바꾸죠. 그래요. 인간과 인간이 아니라 그냥 개별 인간이 특정한 대상이라고 했겠죠. 뭐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주석에 달려있죠. 주석을 한번 볼게요. 특정한 관계 속에 있는 대상들에는 서로 간에 주고받는 움직임이 있다. 인간이 아니더라도 그 특정한 관계 속에 있는 대상들은 서로 주고받는 움직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 대상이 짐승이건 혹은 또 무생물이건 간에. 그래요. 한번 생각을 잘 해보세요. 예를 들어 우정이나 이성 간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면 즐거워 목적 없이 자주 만날 경우 주고받는 행위가 없는 것 같지만 여기에도 주고받는 행위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으로 인해 즐거움을 받고 있으며 어떤 사람에게 즐거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서로 즐거움을 주고받고 있는 거죠. 꼭 물건이나 화폐를 주고받아야 주고받는 건 아니라는 거죠. 쌍방간의 즐거움을 주고받는 감정, 그것이 우정이지요. 이성 간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일방적으로 한쪽이 주는 입장이라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방적으로 주니 주고받는 행위와 상관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주는 행위 자체가 즐거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는 것이지요. 그냥 일방적으로 주는 것도 볼 수 있는 거죠. 뭐 자선도 마찬가지고 이성 간의 사랑도 마찬가지죠. 일방 한쪽이 그냥 일방적으로 줄 수도 있어요. 아무런 목적 없이. 그래요. 하지만 그 사람이 받는 게 없냐는 거예요. 주는 게 즐거우니까 좋겠죠. 그러니까 즐거움을 제공받고 있는 거죠. 즉 줌으로써 즐거움을 받고 있는 것이죠. 만약 상대방이 야속하다고 생각했다면 주는 행위를 통해 무엇인가를 받고자 하는 목적이 달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주는 이가 뭔가 기분이 나빠요. 주긴 줘야 되겠고 이성간에. 근데 뭐 기분이 나빠요. 그건 왜 그런가요? 즐거움을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제공받을 것은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거죠. 주면서 무언가를 바라고 있다는 거죠. 자신의 것을 스스로 포기하면 주는 것이 사랑이니 감정상의 즐거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목적이 있었다면 사랑은 아니지요. 그래요. 근데 이것은 단순히 이성 간의 사랑을 얘기하는 건 아니죠. 그래요. 꼭 이성 간이 아니더라도 그냥 단순히 그 즐거움을 느끼기 위해서 주는 경우는 있겠죠. 부모 자식 간에 주는 행위가 그럴 수 있고 그래요. 이성 간이라 해도 또 마찬가지죠. 이성 간에는 그래요. 단순히 뭐 즐거움을 느끼기 위해서 주는 경우는
찾아보기 쉽지는 않겠지요. 주고받으면 나쁜 게 아니라 했죠. 정확하게 주고받는 것은 정의의 문제라고 했죠. 주고받음의 문제는 인간이 인간이나 인간과 관련된 존재와 관계를 형성할 때 정의의 문제로 구체적인 질의 모습을 띠게 됩니다. 그래요. 인간이나 관련된 존재를 왜 넣었을까요? 인간만 넣지. 그 인간으로 구성된 집단이 있으니까 넣었겠죠. 그래요. 산물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사를 가정해 봅시다. 땅의 노동 지출이나 비료를 주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고 줌으로써 농산물을 수확할 수 있으니 받는 것이 있지요.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만 주고받음이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얘기했죠. 특정한 관계 속에 대상들이 있으면 주고받는 움직임이 반드시 발생한다. 하지만 인간이 아닌 세상과의 주고받음의 관계를 정의라는 개념으로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많은 노력과 시간을 기울여서 또 재산을 이용해서 농사를 지었어요. 근데 생각만큼 수확을 못했어요. 그렇다 해서 땅을 보고 정의롭지 않다 이런 얘기는 안 하죠.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만 혹은 인간과 연관된 집단에서만 정의를 얘기하는 거죠. 인간이 제도 속에서 살아가는 한 개별 인간과 제도 간에는 주고받는 행위가 필연적으로 발생하고 집단이 아니더라도 제도도 마찬가지로 인간과 연관되어 있는 거죠. 인간과 연관된 존재죠. 제도가 뭘 했나요? 사회 구성원들이 공통된 마음이 질서로 나타난 거죠. 실현된 거죠. 필연적으로 발생하고 그러한 행위 속에는 정의가 간직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특정한 관계 속에 있는 그 대상들은 주고받는 움직임이 있다. 따라서 정의가 발견된다. 그 대상이 인간일 때, 인간과 인간일 때, 인간이 제도 속에서 사회적 생명활동을 하는 이상 불가피한 것이지요. 제도의 존재를 가능하게 하는 한 축이 인적 토대가 되고 인간은 제도 속에서 사회적 생명활동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제도의 생존을 위해서는 생존을 위한 활동 지출을 인간으로부터 제공받아야 하며 제도에 해를 끼치는 활동에 제한을 가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요. 제도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어떤가요? 그러한 내용이 뒤에 나와 있겠죠. 또한 제도는 정부가 중심이 된 국가를 구성하여 의지를 실현하는 바 정치 영역을 구성하기 위해 세금도 구성원들로부터 제공받아야 하지요. 제도는 전 시대에서 어떻게 주로 유지되고 발전하나요? 문명이 어느 정도 발전한 나라에서는 정부에 의해서 유지되죠. 제도는 정부는 주로 법을 이용하죠. 근데 그러한 정부가 있기 위해서는 어떤가요? 정부는 그래요. 세금을 통해서 유지되죠. 세금을 받고 있는 거죠. 그 사회 구성원들로부터 혹은 사회를 구성하는 타 집단으로부터 세금을 받고 있지요. 하지만 인간은 사회적 생명 활동을 하는 존재이기도 하지만 선천적 생명 활동을 하는 존재이기도 하며 사회적 생명 활동은 후천적 생명 활동이라고 볼 수도 있죠. 그렇게 규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선천적 생명 활동은 뭘까요? 음, 인간이 일부러 만들지 않은 활동이죠. 그런 예를 들어서 절로 있는 생명 활동, 먹는 거, 자는 거 이런 게 있죠. 성적 활동도 마찬가지죠. 절대자와의 관계 속에서 드러난 의지에 갖게 활동할 수도 있고 악령과 결합하여
불의에 입각한 사회적 생명 활동을 할 수도 있는 존재이지요. 그래요. 절대자의 뜻을 실현할 수도 있고 악령의 뜻을 실현할 수도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개별 인간의 활동이 곧 제도에 득이 되는 활동이라는 등식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제도의 생존과 성장에 해가 되는 행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제도의 의지는 그러한 행위를 규제하려 하고 제도에 필요한 행위를 인간들이 하도록 하기 위해 통일성을 부여하는데 통일성을 부여하는 수단이 법과 윤리입니다. 그래요. 물론 인간 역시 법과 윤리를 통해 제도로부터 제공받는 것이 있지요. 사회 구성원들이 정부에 세금을 내서 제도를 유지하고 발전해요. 제도는 그래요. 사회 구성원들에게 주는 것이 없느냐? 그렇지 않겠죠. 필요 없으면 사람들이 제도를 없앴겠죠. 뭔가 제공받는 게 있다는 거죠. 법과 윤리를 통해 안정적인 활동이 가능해지고 활동을 제공한 후 받는 보상 및 생명을 공적으로 보호받게 되며 특정한 개념에 입각해 형성되어 있는 법과 윤리가 구비된 제도 속에서 발전적 활동을 통해 부나 권력이나 지혜를 얻으며 만족스러운 사회적 생명 활동을 할 수도 있지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제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정부를 구성해서 그래 질서를 만들어야 되겠죠. 질서가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엉망이 되겠죠. 아무나 살인하고 아무 도둑질하고 그러면 안정적인 생명 활동을 할 수 없잖아요. 외부적으로도 마찬가지죠. 타국이 전쟁을 일으켜서 식민지를 만들려 할 수도 있죠. 그런 것도 막아야 되겠고. 그래요. 정부를 구성해서 제도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이유가 있는 거지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대표적인 것만 얘기한 것이지요. 부나 권력이나 지혜로 성공한 사람들은 제도의 보장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니 제도에 당연히 고마움을 느껴야 하겠죠. 제도 속에서 성공한 사람들 있죠. 부를 얻으니 명예를 얻으니 권력을 얻으니 눈에 띄게 그런 것들을 크게 얻은 이가 있죠. 어디서 이루어진 건가요? 제도 속에서 이루어진 거죠. 제도에 반대하며 성공한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반대해서 성공하는 것 역시 그 제도가 정인 속성으로 인해 가능한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그래요. 한국에는 한국을 비판하고 그래요. 빨갱이들도 많다고 하죠. 그러한 이들 중에서도 돈을 벌는 이들이 많죠. 권력을 얻기도 하고 그래요. 공산주의 국가 빨갱이 나라에서는 그러한 것을 잘 용납하지 않죠. 근데 한국에서는 용납하죠. 그런 사람들도 그러한 한국의 제도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해야 되겠죠. 왜? 그러한 것을 용인하는 제도가 한국 제도이기 때문이죠. 이거는 모든 나라에 형성된 제도라고 보기는 어렵죠. 제도는 필요에 의해 법과 윤리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개인적 정의에 입각해서만 법과 윤리를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제도가 정의롭지 않다. 그러면서 괴로워하는 이들이 많을 수가 있어요. 실제로 제도는 정의롭지 못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왜 그런가요? 기본적으로 정의에 입각해서 제도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서 그런 거예요. 그럼 무엇에 의해 만들어지냐? 제도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요. 오히려 제도의 필요성에 의해 정의가 포착된다고 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예로 마약법과 성범죄 특별법을 들 수 있습니다. 개인적 정의에 입각해서 법과 윤리가 만들어지는 것은 아님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마약을 하면 이가 빠지고 살이 썩는 등 건강에 이상이 생기고
환각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를 수 있지요. 마약이 합법화되면 사회가 혼란스러워질 수 있고 이는 제도의 힘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돈을 주고 그에 합당한 마약을 구매하는 행위나 정당한 대가를 받고 마약을 판매하는 행위는 개인적 정의 차원에서는 문제가 없으나 서로 뭐 마약을 거래하는 행위가 개인적으로 보면 문제는 없죠. 그래요. 거래하는 행위니까. 제도와의 관계에서 제도의 인적 토대를 붕괴시킬 위험이 있기 때문에 금지시키는 것입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건강에 해롭고 사람들이 있어야 제도가 유지되잖아요. 그래요. 이상한 짓, 환각 상태에서 이상한 짓 하고 이러면 그래요. 제도 힘이 약해지는 거죠. 물론 마약을 거래하며 소비하는 행위가 정의와 전혀 무관한 것은 아닙니다. 찾다 보면 연관성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마약을 소비하고 환각 상태에서 범죄나 실수를 저질렀다면 이는 정의 문제와 직결됩니다. 마약을 해서 자꾸 환각 상태에 빠져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범죄와 실수를 저지르더라. 타인이나 타집 따위 피해를 끼치더라. 그러면 정의 문제와 직결되죠. 그래요. 마약을 거래하고 소비하는 행위 그 자체는 정의와 개인적 정의와 무관하지만 그래도 다른 행위로 이어질 때 정의와 정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성매매 특별법도 살펴보겠습니다. 성매매 그 자체는 선도 악도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을 판매하는 사람은 일종의 활동 지출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것인데 이는 노동시장에서 노동 지출을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육체적 활동을 뜻하는 거죠. 대체로 육체적 활동을 할 때는 주로 손발 할 때 몸을 이용하죠. 왜 다를 바가 없겠나요? 성을 판매하는 사람은 무엇을 이용하나요? 마찬가지로 몸을 이용하죠. 다만 성기를 활동 지출에 이용하는 것이 다를 뿐입니다. 성기도 몸 중에서 또 특히 성기를 이용한다는 게 다른 노동과의 차이점이죠. 일종의 극한 노동이라 볼 수 있겠죠. 성을 판매하는 사람의 목적은 소득을 획득하기 위함인데 이는 생존을 위해서이거나 발전적으로 살아가기 위한 것으로 근저에는 절대자가 존재합니다. 이렇게 쓰고 있죠. 누가 명령하고 있다는 건가요? 절대자가 명령하고 있다. 이라는 거죠. 성기를 이용해서라도 일을 해라. 그래서 생존해라. 이런 거죠. 따라서 성을 판매하여 살아가는 것도 절대자의 뜻에 의한 운명이 되는 것입니다. 성을 구매하는 사람은 성매매를 통해 성욕을 해결하기 위함인데 유콘이 움직인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을 약간 바꾸죠. 이해하기 쉽게. 유콘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뭔가요? 육체에 바탕한 그래요. 생각하는 존재라고 볼 수 있죠. 유콘의 뿌리 역시 절대자이기 때문에 남의 것을 약탈하여 욕망을 해결하는 것이 아닌 이상 악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육체에 입각해서 생각하는 것, 그러한 존재가 악인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육체도 필요하기 때문에 있는 것이겠지요. 필요 없는 것을 부여하진 않았겠죠. 그러면 성기를 돈을 버는 활동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악인가를 살펴봐야 하는데 돈을 버는 활동 수단에 머리, 팔, 다리는 사용해도 되지만 성이나 사용하면 안 된다는 흔적을 절대자가 세상에 남긴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성관계를 가지는 경우 금전이 개입하면 악인가를 살펴보아야 하는데 성관계를 가질 때 금전이 개입되면 악이고 금전이 개입되지 않으면 선이라는 말을 절대자가 남긴 흔적 역시 없습니다. 그래요. 어떤 성욕을 풀려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뭐 한국에서 나이트클럽이 있죠. 나이트클럽에 가서 성욕에 불타는 남자 여자가 만나서 성욕을 풀었어요. 그렇게 하면 선이고, 금전으로 성매매를 해서 성욕을 풀었어요. 어느 것이 뭐 선하고 어느 것이 악하다, 뭐 그렇게 이야기는 어렵겠죠. 따라서 정의 차원에서나 절대자와의 관계에서 성매매 자체가 악이 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어떤 사회에서 성매매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면 절대자나 정의와 관계 상관없으니 제도의 필요성에 의한 것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향후에는 제도 필요성에 의해 합법화될 가능성도 큽니다. 그래요. 합법화하는 나라도 많죠. 합법화할 경우 국가는 세금을 거둘 수 있게 돼요. 다양한 일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이며, 정부는 이라고 생각하면 맞겠죠. 성매매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건강이나 근무 환경에 있어서도 그렇게 하는 것이 올바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성매매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인권을 위해서도 합법화하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성매매는 여기서 어떻게 될까요? 관습적으로 있는 것이 없겠죠. 아주 오래된 관습이라고 하죠. 그러한 관습이 윤리적으로 선악 이런 게 별로 없었겠죠. 근데 현 시대 들으면서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러면서 법적으로 금지시키는 경우겠죠. 한국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